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 자체도 축소되면서 외국인 이탈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른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대욱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하반기 증시와 증시의 주요 변수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참 이 시간 통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좀 암울한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0%대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던데 현재 상황 일단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예,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국제 금융 불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연이어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을 빠져서 다른 나라를 간다 이런 측면보다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권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현찰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내국인들은 개미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벌어져서 전체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코스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30%대에 왔는데요.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 7월 13일 이후에 이제 그 최저 수준, 자칫 이러다가는 30%도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공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국내 시장을 떠나면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 요인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 30%라는 것도 전 세계적인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가서 한국 금융시장이 파괴가 되거나 공동화된다 이런 각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요. 다만 모든 금융 현상이 또 경제 현상이 그렇지만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갑자기 줄고 또 갑자기 늘고 이러면 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불안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요인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한미 금리 격차 이것은 둘째 사유로 보여지고요. 아, 첫 번째 사유는 아니다. 예, 환율입니다. 한마디로. 환율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을 하나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할 때 한국 주식에서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예를 10%가 올랐다. 그런데 환율이 10%가 더 오르면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원화로 투자했는데 주식에서 자본 이차가 10% 늘긴 했지만 그 돈을 바꾸어서 외국인들은 그 환율에 따라서 돈을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환율이 10% 올랐으니까 오른 것을 그냥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빠져나가는 요인이 이제 가장 큰데요. 그런데 국내 내국인들의 경우에는 돈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정권 시장을 이탈할 요인이 외국인들이 좀 더 많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외국인 자본은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역사적인 경험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들이 물론 단기 매수를 하는 외국인도 있겠고 장기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율 차이가 나서 원화로 거래해봤자 이거 나갈 때 또 바꿔가면은 그렇습니다. 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환율이 안정될 걸 대비한다면 지금 또 많이 매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도 적지가 않고요. 다만 들어오고 있는 것과 나가고 있는 것을 합할 때 나가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건데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거 앞으로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눈앞에 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시경제 지표 이론으로만 놓고 보면 이 상태가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높게 되면 미국도 부담이에요. 미국도 수출이 안 된다든지 해서 미국도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 강세를 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그 폭격을 맞고 현재 경제가 휘청하면서 환율이 결국은 달러 강세라는 것은 미국만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유럽 통화환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거든요. 유럽 때문에 미국 통화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통화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면서 환율 시스템상 우리는 유럽 통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달러하고 먼저 환산을 해서 달러 시세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유럽 통화가 이 재정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일단 달러가 유럽 통화 하락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통화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결국은 외국인이 언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냐 또 언제 또 더 계속 나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달러 환율의 그 저변에는 미국의 금리와 물가 미국도 지금 금리가 조금씩 물가가 조금씩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요게 변곡점을 어떻게 칠 거냐. 근데 일단 변곡점이 오면 투자의 포인트는 좀 늦어요. 변곡점이 오기 전 한두 달 또는 서너 달 전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타이밍을 궁금해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이클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근데 더 하나 좀 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없었고 대내적인 어떤 그런 악재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좀 상승했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글로벌적인 요소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 박사님께서 보실 때 달러가 이 정도 어떤 시기가 지나면 좀 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고 내려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라는 것은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을 뺀 달러나 나머지 통화는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나라 외환 위기고 또 우리나라의 외환 부족 사태로 해서 국가 부도까지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는 전혀 이번 환율 사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미국 문제, 또 미국과 유럽, 또 미국과 중국 이런 관계에서 달러가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고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지금 유럽 통화나 일본 통화에 비해서는 지금 강세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한국만의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도 없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하신 게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인데요. 1997년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마지막 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3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뭐 지금 100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환율이 1,400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장 개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원 직전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그 1,300원대 후반으로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무기로 한 환율 조정 능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많이 자주 쓸 수가 없는 게 너무 빨리 썼다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기간이 되면 그렇죠. 그때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포장김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좀 안 좋은 겁니까? 네, 지금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사태는 정말 급격한 그 가격 인상,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급변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미리 제어하지 못한
이 어떤 관리 당국에도 뭐 나름대로 좀 아쉬운 생각이 없지가 않은데요. 물론 정부는 물가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긴다라고 하지만 태풍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고 또 뭐 어떤 특정 세력의 책임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물량을 보면 가격을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배가 오른다. 2배면은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2배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1년으로 치면 1200%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가격. 그래서 주경호 부총리도 오늘 비상 민생 물가 대책 회의를 열고 배춧값을 잡기 위해서 긴급 출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 물량 좀 푼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배추값이나 채소값이 어떤 자연재해 상황에 상당히 취약하고 노천에서 키우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식품과 달리 비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쌀 같은 거는 말라서 그것은 뭐 몇 년이고 비축을 할 수 있는데 채소는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해오는 것도 만약에 수입을 대주 발주를 했는데 물건이 들어올 때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공급 물량이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그렇죠. 또 농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고요. 그런 면에서 함부로 나서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배추는 이 고냉지 배추가 있고 준고냉지 배추가 있고 일반 가을 배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00m 이상에서 크는 거, 200m나 300m에서 크는 거, 평지에서 그렇게 따로 있는데 이게 출하 시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군요. 지금 나오는 것은 500m 이상 고냉지거든요. 고냉지군요. 이 고냉지가 태풍, 흰남노에 여러 가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준고냉지가 나올 텐데 정부 얘기는 그게 나오면 배추값 정상화된다. 큰 문제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 또 가을 배추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요. 평지에서 키우는 이것은 지금 상당히 물량이 올해 작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렇군요. 가을 배추 중에 정부가 비축하기로 하고 미리 입도 선매 미리 사놓은 거 있습니다. 그 농지에서 이미요. 시장에 가지 않고 바로 생산 현장에서요. 그것에 배추가 100% 익지 않더라도 90% 정도 익어도 그때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상태를 조기에 출하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좀 늦었지만은 가격 안정화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정부가 다짐을 하고 공격적인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자,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더라고요. 배경이 뭘까요? 한마디로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원유 또 석탄 등 어떤 전기나 가스의 에너지원이 되는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수요 폭발로 가격이 오른 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공급관이 막혀 있는 상태고 또 국제 유가는 지금은 하락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들고 또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서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가격을 정부의 통제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그 가격 인상을 거의 허용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 있던 거죠. 이게 이제 폭발하기 직전 상황에서 지난 10월 달에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해서 10월 달에 조정 지금 기간을 맞고 있는데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전력은 50% 이상 올려야 수지가 맞는다. 그러니까 그 한계선보다 10배 이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걸 다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정 한계치 5%는 또 너무 작다. 그래서 규정을 좀 고쳐서 그거보다는 좀 더 올린다. 그래서 규정상 한계치 플러스 알파의 그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물가의 변수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가스 요금 이렇게 한 번에 오르게 되면 서민 부담 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물가에 대해서 좀 더 부스팅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이런 어떤 물가 정점론도 그렇고 박사님 보실 때 10월 이후에 물가 안정세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예상해 볼까요? 추경호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번도 아니고 뭐 제 기억으로 10번 이상 우리나라 물가는 10월 이후에 정점을 치고 내려갈 것이다. 그때부터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의 이 추정치에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근거가 돼요. 있다. 예, 우선 그동안 우리 물가를 올렸던 큰 두 축이 하나는 국제 유가로 인한 국내 휘발유가, 경유값의 폭등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식품 가격이거든요. 근데 식품 가격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금 배추, 무가 올라서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아니란 거죠.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잡히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어차피 그 전년 동기 대비를 분모로 놓고 올해 물가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에서 구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달부터 물가가 오르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8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로 6월 달에 6.3에서 조금 낮아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예. 뭐 그 낙관적 견해도 합니다만 그러나 매사는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